카페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살짝 찌푸려져 있다. 앞에 앉은 민준이 숟가락을 저어대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훨씬 더 심하게 내 마음을 긁어낸다. 정부에서 나를 보좌관으로 뽑았다고. 너 그냥 내 조수로 와. 아버지도 이 사실은 알고 있고 너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택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강압감이 너무 뚜렷하다. 나는 숟가락을 접고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 그를 직접 응시했다. 조수. 민준, 우리는 약혼 관계지, 주종 관계가 아니다.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결국 너는 내 여자가 될 거고 내 일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눈 깊이까지 닿지 않았다. 예전엔 이 미소에 홀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차갑게 식는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민준이 부장으로 승진한 뒤부터 이 사람은 점점 달라졌다. 권력이 그의 마음을 부패시킨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다. 정부 관련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결단력은 놓지 않았다. 나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은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꿈이지 누군가의 조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꿈.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냐? 민준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살짝 쳐다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다. 아버지 회사가 앞으로 정부 프로젝트와 깊이 협력할 거다. 내가 내 조수로 와야만 우리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의자에 앉은 몸을 살짝 일으켰다. 민준, 너는 나를 강요하고 있어? 강요. 나는 너를 위해 좋은 길을 제안하는 거야. 그가 손을 치켜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오늘 안에 결정해. 내일부터 정부 청사에 와. 그렇지 않으면 너와 아버지의 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다는 걸 모르겠어? 그 마지막 말이 나의 마지막 끈을 끊었다.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그의 모습이 역겨웠다. 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의향이 없었다. 알았다. 민준이 안심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나는 급히 일어섰다. 카페의 의자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결정했다. 내 조수가 되지 않는다. 윤서아,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민준도 함께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 출구로 향했다. 민준이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길거리에 나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내 손이 떨렸는데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잡바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소리 3번이 울렸을 때 통화가 연결됐다. 서아,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민준이랑 데이트 잘 하고 있니?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내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그래야만 결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민준을 해고하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침묵했다. 서아, 뭐라고? 무슨 일이야? 민준이 뭘 해서 그래? 그가 나에게 정부에서 그의 조수로 나오라고 강요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아빠의 사업과 우리 관계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했어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아빠, 그런 사람을 회사에 두는 건 위험해요. 지금 당장 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아빠를 두고 갈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받을 거란 걸 알았다. 알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서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 지금 당장 민준에게 연락해서 해고하겠다.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안심해. 아빠가 처리할게. 감사합니다. 아빠.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혼자 괜찮아. 민준이 널 찾아가지 않을까? 그럼 아빠 차 보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혼자 좀 걸어 다닐게요. 그래. 그럼 문자로 안전하다고 알려줘. 아무나 믿지 말고 조심해. 네, 아빠. 통화를 끊고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길 건너편의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보았다. 윤서아. 뒤에서 민준의 외침이 들렸다.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가 숨차게 달려왔고 셔츠 앞이 다 젖어 있었다. 아까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걸었다. 알았다. 내가 아버지한테 나를 해고하라고 말한 거지? 민준이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이 굉장히 세게 잡아 아팠다. 윤서아, 너 이렇게 할 거면 후회할 거야. 아버지도 내 행동에 분노하실 거고 우리의 약혼은 이제 끝이야.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민준, 너는 내 권력에 너무 집착했어. 나는 그런 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끝이라고. 윤서아, 너 정말 미쳤어.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의 회사도, 내 스튜디오도, 내 스튜디오는 내 힘으로 차려놓은 거야. 아버지의 회사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를 응시하며 분명히 말했다. 이제 그만 가. 난 너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걸었다. 이번엔 민준이 따라오지 않았다. 뒤에서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있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윤서아로서 살기 시작했다. 누구의 강요도 협박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집에 돌아온 지 1시간도 안 됐다. 스튜디오에서 미완성 작품을 정리하려던 손이 멈춰섰다. 창문을 통해 앞마당을 보니 민준의 차가 격렬하게 주차장에 박혔다. 그의 차 문이 갑자기 튕겨져 열리고 민준이 황급히 내려와 집 현관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얼굴은 완전히 붉어졌고 셔츠 주름이 심하게 잡혀 있다. 아까 카페에서 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벨이 시끄럽게 울리는데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윤서아. 이 XX야. 문을 열자마자 욕설이 튀어나왔다. 민준이 내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불타오르고 그 속에는 패배감까지 엿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진짜로 해고 통보를 보냈어. 내 5년 동안의 노력이 다 헛수고였다고. 나는 문틈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다. 노력. 내가 한 건 노력이 아니라 권력에 기대는 갑질이었어. 내 목소리는 차갑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부드러워질 이유가 없다. 아까 카페에서도 봤잖아. 나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모습.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계속 두고 싶어 하겠어? 협박. 나는 너를 위해 좋은 길을 제안한 거다.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아 역겨웠다. 정부 프로젝트는 아버지 회사의 큰 기회야. 내가 내 조수로 왔어야만 그 협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어. 내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내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나는 발을 물러나 문을 조금 더 닫았다. 민준,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대학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그땐 나를 존중하고 나의 꿈을 응원해줬었잖아. 그 질문에 민준이 잠시 멈춰섰다. 분노로 인해 붉어진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섞였다. 그땐 몰랐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권력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걸 깨달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어. 그래서 나를 이용해야 했어? 내 눈물이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다. 약혼도, 나의 마음도 그냥 내 성공의 디딤돌로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정말로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내가 내 꿈을 이해해주지 않아. 넌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하지만 나는 더 큰 걸 원해. 그 차이가 문제야. 차이가 아니라 태도야. 나는 천으로 눈물을 닦았다.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존중해 줄 수 있었어. 하지만 넌 나를 강요했고 협박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만이야. 민준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그의 표정이 갈팡질팡하다가 다시 분노로 뒤덮였다. 좋아. 그럼 이제 후회하지 마. 내가 나를 해고시켰고 약혼도 끊었다고? 그래, 그럼 봐라. 나는 결코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너와 아버지, 그리고 그 회사 모두를. 내가 잃은 건 2배로 되돌려 받을게. 그의 말이 차갑게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고 거기에서 어떤 폭력적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 그럼 해봐. 나는 결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도록 나는 너를 막을 거다. 민준이 또 한 번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본래의 모습을 잃고 그저 야만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기억해, 윤서아. 내가 지금 한 선택 때문에 아주 큰 후회를 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격렬하게 발을 구르며 차량으로 돌아갔다.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마치 나의 심장을 부수는 소리 같았다. 그의 차가 먼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문틈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아까 카페에서 전화했을 때의 결단력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생겨났다. 민준의 폭발적인 분노와 협박은 나에게 공포를 안겨줬지만 동시에 복수의 불씨도 피워냈다. 나는 단순히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을 넘어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까 나처럼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에서 계속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서아, 민준이 방금 내게 욕하면서 전화했어. 정말 괜찮아? 너한테 안 좋은 말 안 했어? 아빠, 괜찮아요. 나는 목소리를 다잡았다. 그냥 이제부터 우리는 민준에게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할 거예요. 알았다. 아빠가 회사 쪽도 경비를 강화하고 너도 항상 조심해. 혹시나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아빠. 통화를 끊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눈이 붉어지고 얼굴에 슬픔이 깃들어 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다. 민준, 내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그럼 나는 내 복수를 막고 동시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복수를 시작하겠다. 이제 게임은 시작이다. 거울 앞에서 단호한 눈빛을 확인한 뒤 나는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을 때 손가락이 아직 살짝 떨렸다. 복수.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이제는 공포보다는 명확한 목표감이 더 강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민준이 정말로 나와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의 회사를 해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먼저 움직여야 했다. 노트북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검색창에 나오는 건 대부분 아버지 회사에서의 업적을 다룬 기사들이었다. 우수 부장 민준, 신규 사업 성공 기여, 민준 부장, 정부 관계망 구축의 공헌. 이런 제목들이 눈에 거슬렸다. 예전엔 이 기사들을 보고 민준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5년 만에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랐다고? 그 속도는 너무 빨랐다. 단순히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민준의 개인 SNS 계정에 들어갔다. 그는 평소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었다. 최근 몇 달간의 게시물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정부 청사 앞에서 찍은 사진, 특정 정부 관료와의 합사진, 비싼 식당에서의 점심 사진, 이 중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찾았다. 한 장의 사진에는 민준이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태그된 이름은 박재호였다. 이 사람을 기억했다. 민준이 아까 카페에서 말했던 정부 보좌관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박재호라는 이름도 검색해봤다. 그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고 있었고 최근 추진 중인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담당자였다. 바로 민준이 아버지 회사와 협력하려 했던 프로젝트였다. 민준과 박재호의 합사진은 이 프로젝트 시작 이후에 촬영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 관계일까? 아니면 더 깊은 연결이 있을까? 노트에 민준과 박재호의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적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민준이 담당했던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회사 내부 문서 접근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메일과 파일 서버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민준 담당 프로젝트로 검색하니 수십 개의 파일이 나왔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업무 보고서였지만 그중 하나의 파일 이름이 눈에 띄었다. 지역개발 프로젝트 협력 준비, 추가 비용. XLSX.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항목에 추가 비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이 여러 개 있었다. 컨설팅 비용, 관계 유지 비용. 이런 항목들이 총 5천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이 정말 업무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민준과 박재호 사이의 뇌물이었던지 의심이 들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부전공했던 지식이 떠올랐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모호한 비용은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이걸 모르고 계셨을까? 아니면 눈 감아 주셨을까? 생각이 복잡해졌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눈감음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나는 문득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지만 손을 멈췄다. 아직 증거가 없다. 지금 말하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준에게도 알려질 수 있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이 지났다. 눈이 아파도 쉬지 않고 문서를 뒤져봤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다. 콜러 아이디를 보니 스튜디오 직원인 혜진이었다. 언니, 혹시 오늘 스튜디오 안 와요? 예정된 고객님 만나야 하는데. 아, 미안해 혜진. 오늘은 너 혼자 처리해 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내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다. 알겠어요. 언니, 괜찮아요. 목소리 안 좋은데? 응, 그냥 좀 피곤해. 고객님 잘 맞아줘. 통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스튜디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복수 준비가 더 중요했다. 민준이 나의 스튜디오에도 손을 대지 않도록 나는 빨리 행동해야 했다.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민준의 개인 금융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았다. 나는 그의 계좌 정보를 알지 못했고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건 불가능했다. 대안을 생각했다. 민준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카드 사용 내역.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득 민준이 이전에 나에게 빌려준 태블릿이 생각났다. 그는 태블릿의 카드 결제 내역을 동기화해놨었다. 지금은 그 태블릿이 나의 방책장 속에 잊혀져 있었다. 나는 재빨리 방으로 달려가 태블릿을 꺼냈다.
비밀번호는 아직도 우리의 기념일이었다. 민준이 이걸 바꾸지 않은 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부주의했을 수 있다. 태블릿을 켰다. 결제 내역을 살펴보니 최근 몇 달간 박재호와 함께 비싼 식당에서 식사한 기록, 고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기록, 그리고 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다. 이체받는 계좌의 주인 이름은 김철수였는데 이 사람이 민준의 지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송금 금액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건 의심스러웠다. 500만 원, 700만 원, 이 돈이 뭐에 쓰인 건지?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노트에 자세히 적었다. 민준, 박재호, 모호한 비용, 규칙적인 송금. 이것들이 연결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추측이 맞다면 민준은 단순히 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위에 연루된 인물이었다. 밤이 깊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노트북 화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목표를 다시 한번 다졌다. 먼저 이 김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와 민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도 고민해야 했다.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보낸 사람은 모르는 번호였다. 내용은 단순했다. 그만해. 너도, 아버지도 위험해. 민준이었다. 그는 나의 행동을 이미 눈치챘다. 나는 문자를 보고 웃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문자가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나는 문자를 지우고 노트북에 다음으로 할 일을 적었다. 첫째, 김철수 조사. 둘째, 스튜디오와 아버지 회사 안전 강화. 셋째, 민준의 다음 행동 예측. 복수의 첫걸음은 아직 헤매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문자를 지운 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나의 행동을 눈치챘다는 건 의외는 아니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예민하게 감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경고를 보내는 건 나의 조사가 예상보다 민준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틀 뒤 혜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큰일이야. 지난번 합의했던 브랜드 콜라보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됐어. 그래서 문의했더니 상대방이 윤서아 작가의 스튜디오가 불법적인 작업 방식을 사용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 불법적인 작업 방식? 나는 의자에 앉아있던 몸을 일으켰다. 속이 식어버렸다. 이건 명백히 민준이 한 짓이었다. 어떤 소문이 구체적으로 돌고 있어? 그냥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거,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체불한다는 뭐 그런 거래.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안 믿어. 심지어 우리가 준비했던 샘플도 거절하려고 해. 혜진의 목소리가 울컥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스튜디오 운영 자금을 꽤 투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혜진, 진정해. 내가 처리할게. 나는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긴장하지 않아야 했다. 이게 민준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는 나의 가장 아끼는 스튜디오를 타겟으로 삼았다. 너는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증거, 샘플 제작 과정 사진,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내역까지 모두 모아줘. 그리고 상대 브랜드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내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전해줘. 언니, 그렇게 되면 괜찮아. 나에게 맡겨. 통화를 끊고 나는 손가락을 꼬았다. 민준은 정말로 저질렀다. 스튜디오는 내가 한 방울 한 방울 쌓아온 것이다. 표절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 급여도 단 한 번도 체불한 적 없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 스튜디오의 명성을 망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나는 이미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제3장에서 민준의 태블릿에서 발견한 규칙적인 이체 기록, 그리고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모호한 비용 항목. 이건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민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 나는 노트북에서 해당 파일들을 복사해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상대 브랜드 담당자인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씨, 저 윤서아입니다. 프로젝트 취소 관련해서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오후 2시에 당신이 편한 카페라도 정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좋아요. 강남에 있는 그린 카페에서 만나요. 오후 2시, 그린 카페. 이수진 씨는 안경을 쓰고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윤 작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브랜드는 명성이 중요합니다. 불법 작업 방식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됐어요. 이 씨, 저는 이 소문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먼저 스마트폰에서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내역과 샘플 제작 과정 사진을 보여줬다. 이렇게 급여는 매월 5일에 정시 지급하고 샘플은 제가 직접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표절이라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수진 씨는 사진과 문서를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 작가님,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증거보다는 이 소문이 왜 생겼는지, 누가 퍼뜨렸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계속된다면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USB를 꺼냈다. 이 씨,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는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아마도 제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행위를 눈치챘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USB에 저장된 파일 중 일부를 노트북에 열어 보여주었다. 민준과 박재호의 합사진, 모호한 관계 유지 비용 항목, 그리고 김철수에게 규칙적으로 송금하는 기록. 이 사람은 민준입니다. 제 전 약혼자이자 최근 아버지 회사에서 해고된 인물이에요. 그는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에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민준이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수진 씨는 화면을 응시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진짜인가요?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추후에 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씨, 저는 스튜디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시고 거짓 소문이 계속된다면 저는 이 민준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사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민준과 관련된 인물인 박재호 씨의 이름도 나올 수 있고 그가 담당하는 정부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브랜드도 이 프로젝트와 약간의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없겠어요? 이수진 씨의 표정이 점차 변했다. 그녀는 명백히 이 상황을 이해했다. 민준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그와 연결된 모든 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저희 브랜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 작가, 이 내용 정말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이미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고 추후에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거짓 소문을 막고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게 저희 양측에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씨, 저는 스튜디오의 명성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소문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이수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작가님, 제가 믿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엔 절대 양해할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씨. 저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나는 햇살을 마시며 한결 가벼워졌다. 첫 번째 방어 성공했다. 민준의 거짓 소문 공격을 막고 스튜디오를 지켰다. 이번엔 그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이용해 압박을 가했지만 다음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준의 문자가 왔다. 넌 어떻게 한 거야? 그 브랜드가 왜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거지? 윤서아, 너 때문에 정말 화가 난다. 나는 문자를 읽고 웃었다. 그의 분노가 나에게는 힘이 된다. 민준,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던진 첫 번째 공격은 막았어. 다음은 내 차례다. 나는 스튜디오로 향했다.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이 씨가 프로젝트 이어가겠다고 연락했어요. 알았어. 잘 됐다. 나는 혜진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더 단단히 해야 해. 민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혜진은 굳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스튜디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준의 잘못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첫 번째 저항은 성공했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이어가게 된 뒤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다시 활기차졌다. 혜진과 함께 샘플 마감을 맞추느라 바빴지만 나의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민준의 첫 공격은 막았지만 그는 결코 이만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게다가 USB에 담긴 의심스러운 자료들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박재호와의 관계, 김철수의 정체, 모호한 비용의 실제 사용처,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민준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 이틀 뒤, 나는 아버지 회사의 파일 서버에 다시 접속했다. 지역 개발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 했는데 갑자기 하나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고 수신자는 박재호였다. 발송일자는 프로젝트 협약이 거의 성사된 시점이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박 팀장, 김철수 씨 쪽 처리 잘 됐어? 그 사람이 떠들면 큰일 나니까.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도 마련해 줄게. 프로젝트 성공이 최우선이잖아. 김철수. 이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민준이 이 사람을 처리했다는 표현이 의심스러웠다. 처리는 어떤 의미일까? 돈으로 입을 막았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협박했을까? 나는 김철수의 이름을 다시 검색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흔한 이름이라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았고 어떤 사람인지 식별하기 어려웠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박재호가 담당하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관련 인물을 쉽게 만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와 커뮤니티 글을 뒤져봤다. 대부분은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었지만 한 커뮤니티 글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을 발견했다. 지역 개발 프로젝트, 실제로는 소수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닌가? 저희 동네 주민들은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프로젝트 진행 중에 불법적인 행위도 많이 보였어.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이 상세했다. 글에는 민준이라는 인물이 프로젝트 현장에서 직접 관장했고 주민들과의 협상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을 보고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이 작성자가 김철수의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 김철수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나는 글에 댓글을 남겼다. 저도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님과 연락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이메일은 so010@naver.com입니다. 댓글을 올린 지 이틀 뒤 이메일이 왔다. 보낸 사람은 수진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제가 그 글을 썼어요. 언제든지 만나 이야기 나눠도 돼요? 제가 편한 시간은 주말 오후입니다. 주말 오후 3시, 강북에 있는 작은 도서관 카페에서 만났다. 수지는 단발머리에 눈동자가 큰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윤서아 씨, 저는 이수진이에요. 혹시 민준을 정말로 알고 계시나요? 네. 저의 전 약혼자이자 최근 아버지 회사에서 해고시킨 사람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씨가 그래서 쓴 것처럼 민준이 프로젝트 현장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건 맞아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저희 아버지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빼앗겼어요. 보상금은 정부가 정한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협상하려 하니 민준이 기대로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병이 나셨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나는 마음이 아팠다. 민준의 행위가 단순히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었다. 이수진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씨, 저는 민준이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모호한 비용을 지출하고 특정 인물에게 규칙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 씨가 말하는 보상금 문제도 그의 부정 행위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인가요? 저도 항상 의심했어요. 보상금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민준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사람 뒤에 정부 관료가 뒷받침하고 있었나 봐요. 네. 박재호라는 정부 관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민준과 박재호의 합사진, 그리고 이메일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민준이 박재호에게 김철수라는 사람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김철수 씨도 이 씨처럼 프로젝트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한 사람일 거예요. 이수진은 화면을 응시하며 손이 떨렸다. 김철수 씨. 저도 그분을 알아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분도 보상금 문제로 민준과 다투다가 갑자기 동네를 떠났어요. 아무도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민준이 김철수에게 돈을 이체하는 이유. 아마도 김철수가 프로젝트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주고 있거나 협박해서 이주시켰을 것이다. 이 씨, 저는 민준을 제압하기 위해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이 씨도 민준의 잘못을 책임지게 하고 아버지께 정의를 구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수진의 눈빛이 갑자기 단호해졌다. 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처벌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병도, 잃은 집도, 이 모든 게 민준 탓이에요. 저는 윤 씨와 함께 할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수진에게 미소를 지었다. 혼자 헤매던 복수의 길에 드디어 동료가 생겼다. 먼저 김철수 씨를 찾아야 해요. 그분이 민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씨,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과 프로젝트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굳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김철수 씨를 찾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리고 모든 걸 적어서 제출할게요. 카페를 나온 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이수진과 함께 길을 걸었다. 이 씨, 앞으로 힘들고 위험할 수 있어요. 민준이 우리의 행동을 눈치채면 복수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수진은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첫 번째 방어는 성공했고, 이제 복수의 동료가 생겼다. 민준의 불법적인 네트워크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철수를 찾고 이수진의 증언을 확보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노트북에 동료 합류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김철수 조사와 이수진 증언 정리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복수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준의 문자가 다시 왔다. 너는 혼자 할 수 없어. 이제 그만해. 그래야 너에게 좋아. 나는 문자를 보고 웃었다. 민준아, 이제는 너도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너의 동료는 부정과 불법이고 나의 동료는 정의와 진실이야. 이제 게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수진과의 동료 관계가 시작된 뒤 복수 준비는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우리는 매주 주말에 도서관 카페에서 만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수진은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가 깊어 프로젝트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고, 나는 아버지 회사의 문서 접근 권한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통해 금융적 단서를 찾아냈다. 윤 씨, 저는 어제 동네 노인들과 이야기했어요. 이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펼쳤다. 그분들 말로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박재호라는 사람이 민준과 함께 동네를 몇 번이나 돌았대요. 그리고 프로젝트 부지로 지정된 땅 중 일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하게 매입됐다고 해요. 주민들에게는 정부 규정상 이 금액이 최대라고 속여서요. 싸게 매입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그럼 남은 차액은 어디 갔어? 아마도 민준과 박재호가 나눠 갔을 거예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김철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주민대표로 민준에게 이야기하러 갔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김철수 씨에게 이체되는 돈이 침묵의 대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단서가 연결되고 있었다. 민준과 박재호는 정부 프로젝트를 이용해 3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첫째, 주민들의 땅을 싸게 매입해 차액을 탈취했다. 둘째, 정부 지원 프로젝트 예산 중 일부를 모호한 비용으로 명목화해 사리사욕을 채웠다. 셋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 김철수를 협박하고 침묵금을 지급하며 입을 막았다. 이수진의 아버지가 받지 못한 보상금도 이 일련의 음모와 관련된 것이다. 이 씨, 우리는 이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트 예산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총 예산은 5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35억 원에 불과해요. 나머지 15억 원이 어디 갔는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탈취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 15억 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수진이 긴장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박재호, 그리고 김철수의 계좌 이체 기록을 살펴보면 이 금액이 그들 사이에서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직접 조회할 수 없어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자에게 제보해야 해요. 하지만 신고와 제보도 쉽지 않았다. 박재호는 정부 관료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심과 일부 증거로는 쉽게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윤 씨, 저는 김철수 씨의 딸을 알고 있어요. 이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김철수 씨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만약 나를 찾을 수 없다면 내 딸 소연에게 연락해라고 말했어요. 소연 씨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마도 소연 씨가 김철수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인가요? 나는 기대감이 솟아올랐다. 김철수가 직접 증언한다면 이 음모는 확실히 밝혀질 수 있다. 소연 씨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부터 연락해서 만나보겠어요. 이수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틀 뒤, 그녀는 소연과의 만남을 알려왔다. 윤 씨, 소연 씨가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녀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어 해요. 내일 오후 4시에 같은 카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소연이 카페에 왔다. 그녀는 김철수와 닮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긴장으로 인해 얼굴이 살짝 창백했다. 윤 씨, 이수진 언니가 이야기해줬어요.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 그리고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소연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지역개발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준과 박재호가 그분을 협박해서 침묵시키고 이주시켰을 거예요. 나는 민준의 이체 기록과 이메일 내용을 보여줬다. 이렇게 매달 큰 금액이 당신 아버지에게 송금되고 있어요. 이게 침묵의 대가가 아닐까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아버지는 떠나시기 전에 나는 잘못된 일을 목격했어. 이제부터 너는 혼자 잘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좌번호를 남겨주셨어요. 매달 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소연 씨, 당신 아버지께 연락하실 수 있나요?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네. 아버지는 지금 부산에 살고 계세요. 가끔 카톡으로 연락해요.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제가 지금 아버지께 연락해 볼게요. 카톡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몇 초 뒤,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분들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조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울컥했다. 전화 너머로 김철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다.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소연이 믿는 사람이니까. 다음 날 김철수가 서울로 왔다. 그는 허리가 살짝 굽었고 눈 밑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윤 씨, 이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알아내 주셔서. 그는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준과 박재호는 프로젝트 부지 땅을 싸게 매입해서 차액 8억 원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정부 예산 7억 원을 관계 유지 비용으로 명목화해 사리사욕을 채웠어요. 나는 이걸 목격했고 그들에게 제보하려 했는데 협박을 받았어요. 너는 이 돈을 받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이 위험해라고. 김철수는 눈을 감았다. 소연을 위해 침묵하고 부산으로 왔어요. 하지만 매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정의를 구하고 싶어요. 내 심장이 뛰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김철수의 직접 증언, 이수진의 경험, 금융이체 기록, 이메일 내용, 이 모든 것이 모여 민준과 박재호의 부정부패 음모를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 김 씨, 감사합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를 이용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기자에게 제보할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김철수는 굳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햇살이 눈부셨다. 복수의 길이 드디어 명확해졌다. 민준과 박재호의 음모가 드러나면 그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스마트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너희들이 김철수를 찾았다는 걸 알고 있다. 정말 멋지다. 하지만 이제 게임은 진지해진다. 너와 너의 동료들 모두 후회할 것이다. 민준이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문자를 보고 심각해졌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건 싸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뒤에 이수진, 소연, 김철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민준의 문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남아있어 눈을 떼기 어려웠다. 모두 후회할 것이다라는 말이 차갑게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글자로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즉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 너한테도 모르는 번호로부터 이상한 문자나 전화 왔어? 네. 방금 왔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 병원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그만두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윤 씨, 이제 어떡해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심장이 쿵쿵 뛰었다. 민주는 이수진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까지 알고 있었다. 그의 감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실감했다. 김철수 씨와 소연 씨에게도 연락해봐. 그들도 비슷한 위협을 받았는지 확인해봐. 잠시 후 이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철수 씨도 부산에 있는 너희 집을 찾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소연 씨는 대학 기숙사에서 기숙사 주소도 알고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받았어요. 윤 씨, 이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나는 목소리를 꽉 쥐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시하고 있었어. 이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가 분명해졌어. 스튜디오를 나설 때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차 줄어들었다. 평소에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매우 불안정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떨쳐지지 않았다. 민준이 이 길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공포를 안겨주었다.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대고 아버지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다. 아버지는 이미 회사와 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 위협까지 말하면 더욱 걱정하실 것이다. 나는 스스로 처리해야 했다. 집 앞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급히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긴장으로 인한 환각일까? 하지만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집 현관문 열쇠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를 놓쳤다. 금속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다. 발소리가 바로 뒤에 다가왔다. 윤서야. 차갑고 낮은 목소리. 민준이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가 내 팔을 강력하게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고 힘이 세서 아팠다. 노아. 뭐 하려는 거야? 그만하라고. 민주는 어둠 속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김철수를 찾고 박재호 씨와의 음모까지 파헤치려는 거야? 너 정말 미쳤어. 내가 한 일이 틀렸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금을 횡령했어. 이런 걸 감추려고 우리를 위협하냐?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떼려고 했다. 감추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 지키는 거다. 그가 나를 더 세게 잡았다. 내가 이걸 퍼뜨리면 나뿐만 아니라 박재호 씨도 망한다. 그래서 너와 너의 동료들 모두를 막아야 해. 내 아버지 회사도, 내 스튜디오도, 심지어 내 아버지까지. 내 아버지에게 손대지 마.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모았다. 내가 한 일은 다 밝혀질 거다. 증거. 민준이 웃었다. 그 웃음이 어둠 속에서 더욱 기분 나빴다.
증거라고 뭐해? 너들이 그걸 어디에 제출하든지 박재호 씨가 다 막아줄 거다. 그는 정부 관료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세력이 뒤에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포기하는 거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그럼 후회할 거다. 그가 나의 팔을 놓았다. 이번은 경고다. 다음엔 너나 너의 동료, 혹은 너의 아버지 중 누군가가 아파질 수 있다. 기억해,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했다. 민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몸이 떨려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땀이 앞치마를 적시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금의 위협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 온몸이 오싹했다. 집에 들어가 문을 세게 잠그고 모든 창문을 닫았다. 불을 켜도 안심이 안 되어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의 위협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렵게 느껴졌다. 이수진의 아버지, 소연, 김철수, 그들 중 누군가가 다치면 어쩌지? 하지만 그럴수록 포기할 수 없었다. 민준이 이렇게 거침없는 건 우리가 그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나는 이수진, 김철수, 소연에게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다. 우리 모두 안전한지 확인해줘. 민준이 직접 나를 찾아왔어. 위협이 매우 심각해. 곧바로 뒤이어 메시지들이 왔다. 이수진, 저도 집에 꼭 잠그고 문밖은 안 나갈게요. 너무 무서워요. 김철수,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해. 우리가 모은 증거는 꼭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소연, 제 기숙사 친구랑 같이 있을게요. 윤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메시지를 입력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내일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제보해야 해. 민준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전에 먼저 그를 제압해야 해. 김철수, 동의해. 이제는 겁을 먹을 때가 아니다. 이수진, 저도 따라할게요. 하지만 검찰과 언론이 우리 말을 믿을까요? 우리가 모은 증거가 충분히 강력해. 김철수 씨의 직접 증언, 이메일, 금융이체 기록, 주민들의 증언. 이 모든 게 합쳐지면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와 손의 감촉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동료들의 메시지를 보니 다시 힘이 났다. 혼자가 아니기에 포기할 수 없다.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지만 금방 깨어났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둡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다. 증거를 제보하고 민준과 박재호를 법의 심판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제보를 막아낼 수도 있고 심지어 더욱 거친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검찰과 지역 신문 기자의 연락처를 찾았다. 손은 아직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민준, 내 위협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내가 한 선택 때문에 후회할 시간이 됐어.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준의 전화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다. 네. 너를 처벌받게 할 거다. 그럼 내 스튜디오를 봐. 나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다. 스튜디오가 보이는 방향을 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뭐라고? 스튜디오에 아무것도 지금은 없지만 곧 없어질 거다. 민준이 웃었다. 내가 제보하는 순간 내 소중한 스튜디오가 타버릴 거야. 그리고 이수진 아버지의 병원, 김철수의 부산집, 모든 걸 없애버릴 거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스튜디오로 전화를 걸었다. 혜진이 받았다. 언니, 어떡해.
스튜디오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어요. 마치 기다리는 것 같아.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민주는 정말로 행동할 거다. 혜진, 지금 당장 스튜디오를 나가. 안전한 곳으로 가. 알겠어요. 언니, 너도 조심해. 통화를 끊고 나는 빨리 옷을 입었다. 이제는 제보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스튜디오를 지켜야 했다. 위기는 점점 커졌지만 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는 진짜로 생명을 건 싸움이다. 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스튜디오로 달려가는 길이 왜 이리 길고 험할까?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발이 가벼워져서 넘어질 것 같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혜진의 안전, 그리고 스튜디오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민준이 말한 대로 스튜디오가 타버리거나 파괴된다면 나의 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은 증거 중 일부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혜진,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 붙인 채 달렸다. 언니, 저 지금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 아까 갔어요. 하지만 스튜디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긴장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럼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나 곧 도착할게. 스튜디오가 보이자 나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햇살이 스튜디오 안을 비추고 있어 안쪽이 살짝 보였다. 테이블이 넘어져 있고 샘플 작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며 나의 작업용 노트북이 책상에서 사라졌다. 나는 속이 뒤집혔다. 민준이 보낸 사람들이 스튜디오를 뒤졌다. 노트북에 저장된 증거들. 그들이 노트북을 가져갔을까? 나는 결심을 굳히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가 가장 아끼는 샘플들이 찢겨져 있었고 물감이 쏟아져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겠지만 지금은 분노가 더 크게 치밀어 올랐다. 민준, 이 정도면 충분히 됐어. 언니. 혜진이 뒤에서 달려왔다. 그녀는 스튜디오 안을 보고 입을 벌렸다. 어떡해요? 모든 게 망가졌어요. 혜진, 너는 안심해. 물건은 다시 살 수 있고 작품도 다시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노트북이 없어졌어. 거기에 모든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어. 내 마음이 급격히 추락했다. 김철수의 증언 녹음, 민준과 박재호의 이메일 내용, 금융이체 기록, 이 모든 게 노트북에 있었다. 그들이 노트북을 가져가면 우리는 아무 증거도 남기지 못한 채 패배하게 된다. 노트북. 언니, 저 아까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노트북이 책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책장 뒤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혜진이 가리키는 곳은 작업대 뒤쪽에 놓인 낡은 책장이었다. 나는 급히 다가갔다. 책장을 열어보니 안에 USB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나의 백업 USB였다. 평소에는 노트북과 USB를 따로 보관하는 버릇이 있어서 어젯밤 모든 증거를 USB에도 복사해 두었다. 민준의 사람들은 노트북만 가져갔고 이 USB를 발견하지 못했다. 혜진, 정말 고마워. 나는 USB를 꽉 쥐었다. 가슴이 기쁨으로 뛰었다. 이 USB에 담긴 내용이 민준과 박재호를 처벌할 결정적인 증거다. 이 USB에 모든 게 있어? 김철수 씨의 직접 증언 녹음, 민준이 박재호에게 공금을 나눠갈게라고 말하는 이메일, 그리고 15억 원이 박재호의 비공식 계좌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 이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혜진이 눈을 크게 뜨고 기뻐했다. 그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나요? 네. 이제는 확실해.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번호였다. 서아. 큰일이야. 정부 검사들이 갑자기 회사를 찾아왔어.
부정거래 의심이라며 모든 문서를 압수하려고 해. 심장이 쿵 착했다. 박재호가 행동했다. 그는 정부 관료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아버지의 회사를 급습 조사하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다. 아빠, 문서를 내주지 마. 그들은 박재호와 민준의 음모를 감추기 위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제보할 거예요. 증거. 그래, 아빠는 내 말을 믿어. 하지만 이 검사들은 매우 강압적이야. 아빠가 막아도, 아빠, 제가 금방 검찰에 연락할게요. 그들에게 박재호의 부정행위를 알려주면 이 수사는 중단될 거예요. 좋아, 서아. 아빠는 기다릴게. 너도 조심해. 통화를 끊고 나는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 너한테도 이상한 일 없어? 아버지 회사가 정부 검사들에게 급습당했어. 윤씨, 저도 큰일이 생겼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다. 아버지 병원에 갑자기 의료진이 와서 기송 필요라고 하려고 해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모르겠고 아버지가 매우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것도 민준과 박재호의 음모가 아닐까요? 분명히 그래? 나는 목소리를 꽉 쥐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회사, 이수진의 아버지, 심지어 스튜디오까지 공격하고 있었다. 복수가 더욱 거침없어졌다. 이씨, 당장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지켜. 저는 검찰에 제보한 뒤 곧 갈게요. 그들이 아버지를 이송시키는 걸 막아. 알겠어요. 하지만 윤 씨, 소연 씨에게도 전화해봐. 그녀도 안심이 안 돼요. 나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윤 씨, 대학 행정실에서 갑자기 학생 비리 의심이라며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마도 박재호가 대학에 압력을 가한 거예요. 제가 이대로 학교를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민준과 박재호는 우리 모두를 공격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이수진의 아버지, 소연의 대학 생활, 그리고 나의 스튜디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다. 소연 씨, 괜찮아. 이 모든 건 곧 끝날 거예요. 나는 문자를 보내며 속으로 다짐했다. 저는 지금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박재호의 권력남용과 부정을 고발할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압력을 가해도 포기하지 마. USB를 가슴에 안고 나는 검찰의 연락처를 찾았다. 이제는 시간이 금이다. 민준과 박재호가 더 많은 피해를 입히기 전에 이 증거를 제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에 넘겨야 한다. 혜진, 너는 스튜디오 정리하고 만약 다시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문을 나섰다. 저는 검찰에 가서 모든 걸 끝낼게. 스튜디오를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갑다. 민준의 거친 보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USB에 담긴 결정적 증거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가능성을 잡았다. 민준, 박재호. 이제 너희 차례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너희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나는 차를 타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스마트폰에는 이수진과 소연, 김철수에게 보낸 메시지가 남아있다. 모두 견뎌라. 저는 곧 검찰에 증거를 제출할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거다. 차 창밖을 보면 사람들과 차들이 분주하게 지나간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정의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의를 위해 지금 당장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민준의 문자가 왔다. 너는 USB를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검찰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걸 잃을 거다. 기억해,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문자를 보고 웃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위협도,
나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검찰청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USB를 단단히 쥐고 걸었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검찰청 앞 광장이 햇살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가슴에 아는 USB가 작지만 그 안에는 민준과 박재호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다. 이걸 제출하는 순간 이 긴 싸움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윤서아 씨, 이쪽으로 와주세요. 검사관인 이재훈 씨가 접견실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중년 남성이었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보 내용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접견실 안은 차분했다. 나는 이재훈 씨 앞에 앉아 USB를 내밀었다. 이 검사관님, 이 USB에 민준과 박재호 씨의 부정부패 관련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직접 증언 녹음, 두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을 속여 땅을 저렴하게 매입한 이메일, 그리고 15억 원이 박재호 씨의 비공식 계좌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이재훈 씨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윤 씨,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박재호 씨는 현재 정부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패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거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회사가 급습 조사를 당한 것, 이수진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송을 강요당한 것, 소연이 대학에서 조사를 받는 것, 그리고 스튜디오가 파괴된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 검사님, 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히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 씨, 당신이 제출한 증거가 매우 강력합니다.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여 민준과 박재호 씨를 불러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동료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랜 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못했던 마음이 다소 가벼워졌다. 이제 법이 우리 편이 될 거다. 감사합니다. 이 검사님. 하지만 윤 씨, 잠시만요. 이재훈 씨가 손을 들었다. 컴퓨터에 연결된 USB 내용을 확인하려는데 일부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알 수 있나요? 암호. 나는 의아했다. 저는 암호를 걸지 않았어요. USB에 그대로 복사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착했다. 민준. 그는 노트북을 가져간 뒤 USB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수 있다. 나는 어젯밤 USB에 복사한 뒤 노트북을 사용했었다. 그때 민준의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침입해서 노트북을 가져갔고 동시에 USB에 암호를 걸었을 수 있다. 저는 암호를 모릅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렇게 되면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조사도 시작할 수 없다.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재훈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윤 씨, 암호를 풀지 못하면 이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검사님, 제발. 이건 우리만의 증거입니다. 민준이 의도적으로 암호를 걸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마지막 희망인 USB까지 문제가 생기다니. 바로 그때 접견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윤서아, 너 여기 있었어. 민준과 박재호가 함께 들어왔다. 박재호는 정장을 입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암호화된 파일, 풀 수 있겠어? 나는 내 노트북에 암호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어.
넌 절대 풀 수 없어. 민준. 너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일어났다. 분노가 머릿속을 휩쓸었다. 이렇게까지?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난 그냥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고, 이제는 박재호 씨까지 위험해졌어. 그래서 널 막아야 해. 이 USB는 아무 소용없어. 암호는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어? 누구? 나. 민준이 웃었다. 나만 알고 있는 암호. 너는 영원히 풀 수 없어. 이제 검사님, 이 여자는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부정부패를 고발하다니 이건 명백한 혐의입니다. 박재호가 이어 말했다. 이 검사님, 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관료입니다. 이런 허위 고발은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 업무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 여자를 즉시 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씨는 민준과 박재호를 그리고 나를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었다. 증거가 암호화되어 확인할 수 없는데 악당들은 오히려 나를 고발하려 한다. 검찰관님, 이들이 거짓말입니다. 나는 급하게 말했다. 김철수 씨, 이수진 씨, 소연 씨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목격했어요. 증인. 그들도 위험해.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김철수 씨는 부산에 있지만 내가 그를 찾을 수 있어. 이수진의 아버지는 병원에 있고 소연은 대학에. 그들 중 누가 감히 증언하겠어? 그들도 자신의 안전을 생각할 거야.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민준이 말한 대로 동료들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아무 방법이 없다. 바로 그때 이재훈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통화를 받고 표정이 점차 변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겠어요? 통화를 끊은 뒤 이재훈 씨는 민준과 박재호를 응시하며 말했다. 민준 씨, 박재호 씨. 여러분은 지금 당장 체포됩니다. 체포. 왜? 박재호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까 윤 씨가 제출한 USB 외에도 다른 증인이 직접 검찰청에 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씨는 문을 가리켰다. 그 증인이 여러분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고 암호도 알고 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철수 씨와 소연이 함께 들어왔다. 김철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민준과 박재호를 응시했다. 민준, 박재호. 너희의 죄악은 이제 끝이다. 김철수. 너는 어떻게 여기 왔어?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연이 나에게 연락했어.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고 윤 씨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았어. 김철수는 이재훈 씨에게 다가갔다. 검사님, 저는 민준과 박재호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암호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침묵금을 지급할 때 암호를 실수로 말했어요. 내 생일 19900517 지것이 암호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다. 아니, 너 어떻게 기억했어? 그때 너는 취해 있었잖아. 나는 미리 기억해뒀어. 내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김철수는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훈 씨는 즉시 컴퓨터에 암호 19900517을 입력했다. 클릭하는 순간 암호화된 파일들이 하나씩 풀렸다. 민준과 박재호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김철수의 증언 녹음. 모든 증거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게 박재호가 뒤로 물러섰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민준 씨, 박재호 씨. 여러분은 공금 횡령, 땅 매입 사기, 협박, 권력 남용 등 다수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재훈 씨가 경찰관을 불렀다.
이 두 사람을 인계받아 조사하세요. 경찰관들이 들어와 민준과 박재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아니, 이건 오류야. 나는 죄 없어. 민준이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박재호는 무릎이 휘어질 듯했다. 이렇게 끝나다니. 그들이 검찰청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힘없이 무너질 듯했지만 김철수가 내 어깨를 잡아주었다. 윤씨, 잘 됐어. 이제 모두 끝났어. 김씨,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이 모든 게 끝났다.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이겨냈다. 이재훈 씨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윤 씨,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이 정의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동료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계속할 겁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더욱 눈부셨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윤 씨. 이수진이 달려왔다. 그녀는 기뻐하며 눈을 반짝였다. 아버지가 안전해졌어요. 병원에 있던 의료진들이 박재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검찰이 개입하자 모두 사라졌어요. 소연도 웃으며 말했다. 저도 대학 조사가 취소됐어요. 교수님들이 박재호의 압력에 굴복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바로잡혔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걸었다. 서아, 회사 검사들도 갔어. 너 덕분에 정의가 이루어졌어. 아빠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기쁨 속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과거의 사랑, 믿음,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 이건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해졌고 정의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제 우리 모두 새 시작할 시간이야. 나는 이수진, 김철수, 소연에게 미소를 지었다. 민준과 박재호가 체포된 지 한 달,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공금 15억 원 횡령, 주민들에 대한 땅 매입 사기, 협박 및 권력 남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종 판결에서 각각 7년과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재호의 정부 관료 지위는 박탈되었고 그와 연결된 일부 부패 세력도 함께 조사 중이었다. 김철수에게 지급된 침묵의 대가는 모두 환수되었고 이수진의 아버지는 적정 보상금을 받아 병세도 안정되었으며 소연의 대학 생활은 평온하게 돌아왔다. 아버지의 회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급습조사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명예가 회복되었고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도 다시 쌓여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내 덕분에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씩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파진다. 스튜디오는 혜진과 함께 천천히 복구했다. 찢겨진 샘플은 다시 만들고 오염된 바닥은 새로 칠했으며 나는 새 노트북을 구입해 작업을 재개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스튜디오 이름이 오히려 알려지면서 새로운 콜라보 제안도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과거처럼 성공에만 집중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작품을 통해 정의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다.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혜진과 함께 샘플을 제작하고 있었다. 언니, 이번 브랜드 콜라보 주제가 희망이라고 하네요. 어떤 디자인으로 해볼까요? 혜진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희망이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감붓을 멈췄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이수진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웃는 모습, 김철수가 정의를 위해 증언할 때의 단호한 눈빛, 소연이 대학에서 다시 활기차게 공부하는 모습이었다.
지금껏 겪었던 아픔과 시련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어두운 색감에서 점차 밝은 색감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혜진이 눈을 크게 뜨고 기뻐했다. 그거 좋아요. 정말로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튜디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부드럽게 내부를 비추고 있고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과거의 민준을 사랑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정의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진정한 동료들을 만났다. 이수진, 김철수, 소연은 가끔 스튜디오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수진은 아버지의 병이 나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에 참여했고 김철수는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이주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소연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고 윤 씨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복수보다는 함께 싸워온 추억이 더 크게 남아있다. 저녁이 되어 스튜디오를 마감하려 할 때 스마트폰에 문자가 왔다. 보낸 사람은 모르는 번호였다. 내용은 나는 지금 감옥에서 삶을 보내고 있다.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고 이 결과는 당연하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민준이었다. 이 메시지를 보고 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래라면 이 메시지를 보고 기쁨을 느껴야 할 텐데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원망은 없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문자를 지우고 스튜디오를 나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고 가로등 불빛이 차차 켜진다. 평소와 같은 길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고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다. 나는 윤서아로서 누구의 강요도 협박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동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상처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건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면 결국 빛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나는 걸어가다가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고 내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제는 과거를 잊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간다. 이야기 끝.